거실을 채우는 것은 단단하고 명료한 바둑돌 소리와 남자들의 헛기침 소리, 그리고 이따금 터져나오는 낮은 웃음소리뿐이었다. 김순자 61세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묵은 가구 냄새와 남자들의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유령처럼 앉아 있었다. 남편 박동수 63세는 거실의 왕이었다. 낡았지만 위험 있는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오랜 친구와 마주 앉은 그의 얼굴에는 오직 승부욕만이 가득했다. 순자는 그저 배경의 일부였다. 과일 접시가 비면 말없이 채워 넣고 재떨이가 차면 조용히 비워내는 소리 없는 가구 같은 존재. 물 좀 가져와. 동수는 바둑판에서 눈도 떼지 않는 채 명령했다. 순자는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차가운 물을 유리잔에 따르며 그녀는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아파트 화단에 심어진 철쭉이 지고 있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있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의 시간은 그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을 무감각하게 지켜보는 것으로 흘러갔다. 물을 가져다 주자 동수는 손만 뻗어 잔을 받을 뿐 다른 아내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흙과 백의 돌들만이 존재했다. 순자는 다시 소파 구석에 앉았다. 이 집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자신의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움푹 꺼진 소파의 한쪽 구석. 그곳이 그녀의 섬이었다. 그때 요란한 초인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순자야, 김순자 집에 있지 허락도 없이 들이닥친 사람은 오랜 친구 오미숙 61세이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면서도 미숙은 언제나 순자와 달리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 화사한 꽃무늬의 블라우스에 요란한 액세서리. 그녀의 등장은 흑백의 거실에 억지로 뿌려진 원색 물감 같았다. 어머, 바둑 두고 계셨네. 안녕하세요, 박서방. 동수는 미숙을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귀찮다는 듯 고개만 까딱했다. 미숙은 그런 무시에 아랑곳하지 않고 순자의 옆에 털썩 주저앉아 팔짱을 꼈다. 너 내가 무슨 소식 가져왔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다.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서 도예반 새로 생긴 거 있지? 근데 강사가 누군지 알아? 잠시 30년 전에 우리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이 다시 오셨대. 다시 강좌 여신 거야. 도예라는 단어가 순자의 귓가에 박혔다. 순간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 희미한 파문이 일었다. 30년 전 결혼하고 신혼 초 잠시 다녔던 도예 교실. 차가운 흙에 감촉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 자신의 손끝에서 형태를 갖추어 가던 그릇들. 그녀 인생에서 유일하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게 뭐긴 뭐야? 우리 다시 다니자. 너 그때 소질 있다고 칭찬 많이 받았잖아? 너 아직 손재주 안 죽었지? 미숙이 순자의 등을 신나게 두드렸다. 하지만 그 흥분은 거실의 왕에 의해 간단히 제압당했다. 나이 들어서 무슨 흙장난이야. 집에서 살림이나 잘해. 동수가 바둑판에 돌을 딱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쏘아붙였다.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순자의 가슴에 꽂혔다. 그랬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 그만둔 이유도 남편의 그 말 때문이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애나 잘 키워. 미숙이 발끈해서도 쏘아붙였다. 박서방, 말 좀 곱게 해요. 순자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게 그냥 흙장난이야. 고상한 취미생활이지. 시끄럽고 바둑 두는데 방해되니까 조용히들 해. 동수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항상 이런 식이었다. 그녀의 세상은 남편의 허락 없이는 한 뼘도 넓어질 수 없었다. 포기하는 것이 습관이 된 지 오래였다. 괜찮아, 미숙아. 난 시간도 없고. 순자가 힘없이 말하며 미숙의 손을 떼어내려 할 때였다. 미숙은 오히려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김순자, 너 이렇게 평생 살 거야. 자식들 다 키워서 내보냈으면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박서방 눈치만 보고 살 건데? 딱 한 번만이라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봐. 응, 미숙의 간절한 눈빛이 순자의 마음을 흔들었다.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시부모의 며느리로 살았던 시간들.
그 안에는 김순자가 없었다. 순자는 남편의 넓은 등을 쳐다보았다. 여전히 바둑판에만 집중하고 있는 자신에게는 단 한 줌의 관심도 없는 남자. 그 순간 순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아주 작고 단단한 것이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가볼래요? 너무 작은 목소리라 미숙조차 듣지 못하고 되물었다. 뭐라고 가볼래요? 그 도예 교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다. 동수의 어깨가 순간 멈칫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무시였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허락이 아닌 통보. 그녀 인생 최초의 반란이었다. 이틀 후 순자는 30년 만에 문화센터의 문을 열었다. 젖은 흙 냄새와 유약 냄새가 코끝을 훅 끼쳐왔다. 젊은 주부들과 몇몇 은퇴한 노인들 틈에서 그녀는 자신이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어색했다. 자, 오늘은 물레를 사용해서 가장 기본적인 컵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흙의 중심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몸의 중심, 마음의 중심도 함께 잡는다는 생각으로 강사의 설명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순자의 손은 제멋대로였다. 30년의 공백은 생각보다 컸다. 흙덩이는 그녀의 손 안에서 연신 비틀리고 찌그러졌다. 주변 사람들은 제법 그럴듯한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물레 위에는 정체 모를 덩어리만 흉하게 놓여 있었다. 역시 괜히 왔어. 이 나이에 무슨... 자괴감이 밀려왔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때 강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너무 오랜만이라 그러실 거예요. 힘을 좀 빼고 흙이 가는 대로 손을 맡겨보세요.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흙을 매만졌다.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흙의 감촉, 잊고 있던 감각이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리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오직 손끝의 감각에만 집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집중하느라 주변을 살피지 못한 그녀의 팔꿈치가 선반 끝에 놓여있던 작은 초벌구이 화분을 툭 쳤다. AS 화분은 바닥으로 떨어지기 직전이었다. 순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 찰나 누군가의 크고 단단한 손이 날아와 화분을 아슬아슬하게 낚아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손이 순자의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다. 따뜻했다. 순자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처음 보는 남자였다. 5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단정한 회색 스웨터를 입은 남자. 날카로운 지성미가 느껴지는 안경 너머로 부드러운 눈빛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괜찮으세요? 놀라셨겠습니다. 남자는 순자의 손에 화분을 조심스럽게 건네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32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도 아들도 아닌 낯선 남자의 손이 자신의 몸에 닿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이렇게 가까이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못 봐서. 순자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남자는 괜찮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럴 수 있죠.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다 문득 순자의 물레 위에 놓인 엉망인 흙덩이를 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혼잣말처럼 하지만 순자에게는 똑똑히 들리도록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습니다. 아직 살릴 수 있어요. 순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자 남자는 그녀와 눈을 맞추며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깊었다. 도자기도 사람과 같아서요. 가끔은 조금만 신경 써주면 얼마든지 다시 고쳐 세울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남기고 남자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자신의 손등에 남은 그의 온기와 귓가에 맴도는 그의 마지막 말을 곱씹고 있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그것은 61년 인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떨림이었다. 수요일 오전, 순자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거실에 대고 말했다. 나 성당에 좀 다녀올게요. TV 소리가 잠시 멎었다.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던 동수가 고개만 돌려 그녀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늘 그렇듯 무심함과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다.
성당은 무슨, 매주 가는 것도 아니면서. 봉사할 게 좀 있어서요. 순자는 그의 눈을 피하며 빠르게 말했다. 심장이 작게 쿵쾅거렸다. 결혼 생활 32년 만에 첫 거짓말이었다. 어설프고 죄책감이 드는, 그러나 이상하게도 설레는 거짓말. 남편의 의심 어린 시선을 등 뒤로 느끼며 그녀는 서둘러 아파트 현관을 나섰다. 목적지는 성당이 아닌 흙냄새 가득한 문화센터였다. 지난번 그 남자가 건넨 말, 얼마든지 다시 고쳐 세울 수 있다는 그 한마디가 며칠 내내 귓가에 맴돌았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아서였다. 엉망진창이 된 흙덩이, 그리고 그렇게 망가진 채로 살아온 자신의 인생. 순자는 처음으로 고쳐 세우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다. 도예 교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회색 스웨터가 눈에 들어왔다. 그 남자 이현우 55세였다.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순자는 마른 침을 삼키며 최대한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애써 그를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온 신경이 그에게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날따라 흙은 순자의 손 안에서 비교적 순순히 모양을 갖춰갔다. 그녀는 다시 눈을 감고 흙의 감촉에 집중했다. 누군가 옆으로 다가오는 기척에 실눈을 떴을 때 그가 바로 옆에 서 있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중심을 잡으셨어요. 현우의 낮은 목소리에 순자는 어깨를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냥 하다 보니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면 흙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드럽게 마치 아기를 다루듯이요. 그는 말없이 순자의 뒤로 다가와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살며시 포겠다. 다시 한번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손을 감쌌다. 순자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은은한 스킨 향이 훅 끼쳐왔다. 이렇게요. 흙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아주 조금씩만 힘을 주는 겁니다. 그의 손길에 따라 비틀거리던 흙덩이는 거짓말처럼 매끈한 원통형으로 솟아올랐다.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순자는 자신의 손이 아닌 그의 손이 빚어내는 마법을 넋놓고 바라보았다.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부드럽고 섬세한 리드였다. 보세요. 잘하시잖아요. 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뗐다. 하지만 그의 온기는 순자의 손등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다. 수업이 끝나고 모두가 짐을 챙겨 나갈 때 현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의 제안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순자는 거절할 타이밍을 놓쳤다. 네.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야 내가 지금 낯선 남자와 단둘이 커피를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문화센터 근처의 작은 카페. 창가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순자는 괜히 찻잔만 만지작거렸다. 아까는 제가 너무 실례했습니다. 허락도 없이 손을... 현우가 먼저 침묵을 깼다. 아니에요,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도예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아주 오래전에요. 결혼하고 잠깐. 남편이 별로 안 좋아해서 그만뒀어요.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었다. 이 남자 앞에서는 이상하게 무장해제되는 기분이었다. 그러셨군요. 아깝습니다. 재능이 있으신데. 현우의 말에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재능. 그녀의 인생에서 그런 단어는 사치였다. 선생님은 건축 설계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미숙에게서 들은 이야기였다. 네, 지금은 은퇴하고 쉬고 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는 일이 손에 잘 안 잡히더군요. 그는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도 담담했다. 깊은 슬픔을 겪어본 사람 특유의 평온함이 느껴졌다. 힘드셨겠어요. 아직도 매일 생각납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은 또 살아야 하니까요. 그는 순자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흙먼지가 군데군데 묻어있고 마디가 굵어진 전형적인 살림꾼의 손이었다. 손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 한마디에 순자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30년 넘게 매일 물 마를 날 없이 일해온 자신의 손, 닳고 거칠어진 손.
남편은 한 번도 알아봐주지 않았던 그녀 자신조차 잊고 살았던 세월의 흔적을 이 남자는 단번에 알아봤다.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누르기 위해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처음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고단한 삶을 알아봐 준 것은, 그것도 이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왜 그러십니까? 제가 또 실언을. 아니에요. 그냥 제 손이 이렇게 생긴 줄 몰랐네요. 순자는 애써 웃어 보였다. 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녀의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주었다. 이런 배려, 이런 섬세함. 순자는 점점 더 이 남자에게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했다. 카페를 나설 때쯤 바깥은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 이제 들어가 봐야겠네요.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바로 앞이라. 순자는 손사래를 쳤다. 아파트 입구에서라도 남편이나 이웃과 마주치면 곤란했다. 현우는 그녀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더는 고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갑에서 작은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제 번호입니다. 순자는 망설였다. 유부녀가 낯선 남자의 연락처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명백한 선을 넘는 행위였다.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그냥 도애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 연락 주십시오. 그의 말이 순자의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렸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을 때, 그건 바로 지금의 그녀였다. 제가 사모님의 쓰레기통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듣고 그냥 버려드릴게요. 쓰레기통. 그 서글픈 비유에 순자는 결국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웃음과 함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명함을 받아들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순자의 등 뒤로 현우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일주일에 단 하루 수요일 오전, 흙냄새와 커피향이 섞인 그 시간은 이제 온전히 그녀만의 비밀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짧은 길 순자는 손안에 든 작은 명함을 3개 움켜쥐었다. 종이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드는 감촉이 아프면서도 선명했다. 그녀의 평온했던 삶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딩동. 새벽녘 어슴푸레한 빛이 방 안을 채울 때 순자의 낡은 핸드폰이 짧게 울렸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가 꽤 쌀쌀하니 따뜻하게 입고 나오십시오. 이현우. 짧은 안부 문자였다. 하지만 수십 년간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다정한 인사였다. 순자는 이불 속에서 몰래 핸드폰 액정을 들여다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답장을 보내야 할까? 뭐라고 보내야 할까? 수십 번을 썼다 지우다. 결국 겨우 한 줄을 보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전송 버튼을 누른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다. 그와 그녀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달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문자는 매일 아침 이어졌다. 날씨 이야기, 어젯밤 TV 드라마 이야기, 시시콜콜하고 영양가 없는 대화들이었다. 하지만 그 문자들은 사막 같던 순자의 하루에 내리는 단비와 같았다.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 간단한 사실 하나가 그녀의 잿빛 일상에 희미한 색을 입히기 시작했다. 반면 남편 동수와의 대화는 점점 더 줄어들었다. 그는 순자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애초에 관심이 없었다. 그의 세상에서 순자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가구와 같았다. 어휴, 어깨야. 여기 좀 주물러봐. 저녁 식사 후 동수는 의뢰 소파에 드러누워 순자를 불렀다. 순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딱딱하게 굳은 어깨를 주물렀다. 남편의 몸에서는 늘 피로와 술 냄새가 났다. 당신 병원 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계속 아프다고 하시네. 됐어. 병원 갈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도 건강은 챙기셔야죠. 시끄럽고 힘 좀 줘서 꽉꽉 주물러. 동수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그의 이기적인 태도에
순자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아내의 말을 잔소리로만 여기는 남자. 매일 아침 자신의 안부를 물어주는 그 남자의 현우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주무르던 손에 힘을 뺐다. 변화는 외적인 모습에서도 나타났다. 어느 날 순자는 버스를 타고 시내 백화점으로 향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한 외출이었다. 칙칙하고 몸빼의 바지 같은 옷들만 가득했던 장롱을 떠올리며 그녀는 큰 마음을 먹고 화사한 베이지색 니트와 단정한 검은색 바지를 샀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세련된 디자인이었다. 집에 돌아와 몰래 옷을 입어보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순자는 낯선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조금만 꾸미니 아직은 봐줄 만한 얼굴, 희미하게 생기가 도는 눈빛. 내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다음 수요일 순자는 새로 산 옷을 입고 도예 교실로 향했다. 그녀의 달라진 모습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현우였다. 오늘 무척 고우십니다. 옷이 잘 어울리시네요. 그의 칭찬에 순자의 얼굴이 복숭아빛으로 달아올랐다. 곱다는 말, 결혼 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다시 카페로 향했다. 이제 그 카페의 창가 자리는 그들만의 지정석이 되었다. 사실 다음 주에 작은 전시회에 가보려고 하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가시겠습니까?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시회요? 네. 도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도 접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물론 제가 그냥 사모님과 함께 가고 싶어서 핑계를 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솔직한 말에 순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남편이었다면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남자는 자신의 세상으로 그녀를 초대하고 있었다. 좋아요. 가고 싶어요. 일주일 후 그들은 시내의 작은 갤러리에서 만났다. 난생 처음 와보는 낯선 공간. 순자는 어색해했지만 현우는 작품 하나하나를 차분히 설명해주며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그는 그림과 조각에 대해 해박했다. 그의 지적인 모습은 순자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다. 전시회를 보고 나온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걸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듣기 좋았다. 나란히 걷던 중 현우의 손이 그녀의 손을 스쳤다.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어와 깍지를 꼈다. 순자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놀라서 손을 빼려 했지만 그가 조금 더 힘을 주어 잡는 바람에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체념하고 그의 손에 이끌려 걸었다. 남편과도 결혼 후에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것. 이렇게 평범하고 사소한 일이 심장을 터질 것처럼 뛰게 만들 줄은 몰랐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걸었다. 어색하지 않았다. 잡은 손을 통해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오고 가는 것 같았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을 때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허락 없이 아니에요. 순자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덧붙였다. 좋았어요. 그녀의 말에 현우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를 보자 순자는 자신이 얼마나 대담한 말을 했는지 깨닫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아쉬움을 느꼈다. 이 남자와 함께 있는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흘러갔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선생님도요. 순자가 버스에 오르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다. 현우가 갑자기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아 돌려 세웠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뺨에 아주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깃털처럼 부드러운 감촉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다. 순자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죄송합니다. 현우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뒤돌아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순자는 뒤늦게 도착한 버스에 허둥지둥 올라탔다. 창가에 기대앉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감쌌다. 그의 입술이 닿았던 그 자리가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다.
꺼진 줄 알았던, 아니,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그녀의 심장 속 불씨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뺨에 남았던 그의 온기는 버스가 두 정거장을 지날 때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다. 순자는 창밖 풍경을 보는 척하며 계속해서 자신의 뺨만 매만졌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어댔고 얼굴은 식을 줄 모르고 화끈거렸다. 집에 거의 다 와서야 정신을 차린 그녀는 자신이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허둥지둥 다음 정류장에서 내린 그녀는 10분 거리의 길을 걸으며 밤 공기를 쐬고 나서야 겨우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두운 방 천장 위로 현우의 얼굴이, 그의 따뜻한 눈빛이,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의 뺨에 닿았던 그의 입술의 감촉이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상영되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손주까지 본 할머니다. 이성이 계속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설렘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 마치 16살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생소하고 위험한 감정이었다. 옆방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30년 넘게 들어온 그 소리가 그날 밤 따라 유난히 멀고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다음 수요일 도예 교실로 향하는 순자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를 무슨 얼굴로 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교실에 들어서자 먼저 와 있던 현우와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그날 수업 시간 내내 그들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모든 움직임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공기 중의 미세한 떨림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순자는 흙을 매만지면서도 그의 그림자가 자신의 등 뒤에 어른거리는 것을, 그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수업이 끝나고 순자는 서둘러 짐을 챙겼다. 이 어색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교실 문을 나서기 직전 현우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순자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늘 가던 카페로 향할 수는 없었다. 그곳은 이제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카페는 조금 시끄러운 것 같아서요. 현우가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조용히 이야기 나눌 곳이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제 작업실에 잠시 들르시겠습니까?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작업실. 그 단어는 순자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남자의 개인적인 공간. 그것은 암묵적인 초대이자 위험한 경고였다. 안 돼. 가서는 안 돼. 머릿속이 경보를 울렸다. 하지만 그녀의 입은 이성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고 있었다. 네. 현우의 작업실은 새로 지은 오피스텔 고층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순자는 전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낡고 어두운 자신의 집과는 정반대였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방 안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가구들로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 벽에는 건축 설계 도면과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고 공기 중에는 옅은 커피 향과 함께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이곳은 현우라는 남자의 세계였다. 순자가 평생 가져본 적 없는 지적이고 고요한 세계. 편한 곳에 앉으세요. 뭘 좀 내오겠습니다. 현우는 익숙하게 주방으로 가 커피를 내리고 작은 접시에 과일을 담아왔다. 순자는 소파 끝에 얌전히 앉아 그의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남자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풍경. 너무나도 낯설고 비현실적이었다. 지난번엔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너무 경솔했습니다. 현우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감정에 솔직했을 뿐입니다. 그의 직설적인 말에 순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뜨거운 커피잔만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이제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현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순자 씨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순자 씨?
남편조차 결혼 후에는 여보 당신 혹은 애들 엄마라고만 불렀다. 그녀의 이름 석자가 다른 사람의 입에서 그것도 이렇게 다정한 어조로 불리는 것은 수십 년 만이었다.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만 마셨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 침묵 속에서 현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의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가 손을 뻗어 순자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지난번 입 맞췄던 바로 그 자리였다. 순자는 피하지 않았다. 순자 씨.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처음 만난 날부터 계속 당신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슬픈 눈을 볼 때마다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눈가를 부드럽게 쓸었다. 이런 감정 아내가 떠난 후로는 다시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죽어있던 제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고백이었다. 순자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현우의 얼굴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을 완전히 뒤덮었을 때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그러나 순자가 저항하지 않자 키스는 점점 더 깊고 절박해졌다. 와인 향과 그의 채취가 뒤섞여 순자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32년간 잠들어 있던 아니 존재조차 몰랐던 그녀의 몸속 모든 세포가 깨어나는 듯했다. 이성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모두 녹아내렸다.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팔을 들어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더 깊이, 더 간절하게 그를 받아들였다. 그것은 수동적인 허락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그를 원하고 있다는 명백한 응답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두 사람의 입술이 떨어졌을 때 순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순자는 늦게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는 남편 동수가 TV를 켜놓은 채 잠들어 있었다. 입을 벌린 채 배를 내놓고 코를 고는 모습, 늘 보던 익숙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남편의 모습이 지독하게 낯설게 보였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어디 갔다 이제 와. 잠에서 깬 동수가 눈을 비비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친구. 만나고 왔어요. 순자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쳐다보지 않고 곧장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닫고 어둠 속에 혼자 서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직도 그의 향기가 남아있는 자신의 입술을 매만졌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리고 그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작은 여행 가방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거짓말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순자는 현관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보았다. 동수는 신문을 읽고 있었다. 나 그럼 다녀올게요. 성당에서 가는 거라 늦게 연락 안 될 수도 있어요. 알아서 해. 돈이나 많이 쓰지 말고. 남편의 무심한 허락은 그녀의 마지막 죄책감을 덜어주는 동시에 가슴 한쪽에 서늘한 바람이 불게 했다. 그녀가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 남자는 결코 궁금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짜릿한 자유를 주었다. 약속 장소인 도시 외곽의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현우가 먼저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을 하늘처럼 청명한 푸른색 셔츠를 입은 그는 평소보다 더 젊고 활기차 보였다. 순자를 발견한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쩍던졌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현우는 순자의 어색한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손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자연스럽게 넘겨받았다. 그 간단한 행동에 순자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평생 자신의 짐은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 당연했던 그녀에게 누군가 짐을 들어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낯선 배려였다. 현우의 차에 오르자 실내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잿빛의 도시를 벗어나 강화도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바뀔수록 순자의 마음도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가벼워졌다.
그들은 간간히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우는 재미없는 농담을 하고는 혼자 웃었고 순자는 그런 그를 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순자는 지난 10년간 이렇게 크게 웃어본 적이 있었던가 아득하게 생각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작은 펜션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윤슬이 부서지는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와. 순자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그녀의 세상이 평생 네모난 아파트 창문 크기만 하다고 믿었는데 문을 여니 이렇게 넓고 푸른 세상이 있었다. 마음에 드십니까? 당신에게 바다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현우가 그녀의 등 뒤에서 나지막이 속삭였다. 순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짐을 풀고 해변으로 나갔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부드러운 모래를 밟았다. 현우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순자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깍지 낀 두 손. 아무도 그들을 아는 이가 없는 곳에서 그들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당당하게 해변을 거닐었다. 밀려오는 파도가 그들의 발자국을 지워버렸지만 서로의 손에 전해지는 온기는 더욱 선명해졌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현우가 말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저녁은 펜션 앞 작은 조개구이 집에서 먹었다. 탁탁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조개와 소주 한 잔. 화려한 레스토랑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만찬보다 따뜻하고 충만했다. 그들은 살아온 날들에 대해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우는 그녀의 시시한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작은 농담 하나에도 크게 웃어주었다. 순자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무엇인지 알았다.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 밤바다는 깊고 고요했다. 창문을 열자짠 내 섞인 밤바람이 실내로 밀려 들어왔다. 방 안에는 작은 스탠드 조명만이 켜져 있었다.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현우가 먼저 그녀에게 다가와 바닷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그의 손길이 뺨을 스치자 순자는 온몸이 작게 떨렸다. 순자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순자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그것은 허락이었다. 현우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소주향이 섞인 바다처럼 깊고 뜨거운 키스였다. 순자는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이성과 죄책감에 마지막 둑이 무너져 내렸다. 61년간 굳게 닫혀있던 몸과 마음의 문이 이 남자로 인해 활짝 열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안고 침실로 향했다. 모든 것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의무감도 수치심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갈망과 애틋함만이 존재했다. 현우는 그녀가 한 명의 여자임을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그녀의 몸이 가진 비밀스러운 언어를 탐험했고 순자는 평생 존재조차 몰랐던 쾌락의 절정에서 온몸을 떨었다. 그것은 잠들었던 화산이 깨어나는 듯한 격렬하고도 황홀한 각성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고르던 순자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행복해서 그리고 너무나도 서러워서 터져나온 눈물이었다. 왜 이제야 당신을 만난 걸까요? 그녀의 울음 섞인 속삭임에 현우는 그녀의 젖은 눈가를 핥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지금이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아침을 맞았다. 먼저 잠에서 깬 그녀는 옆에서 곤히 잠든 현우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평온한 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이곳이 자신의 자리인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뺨에 난 수염 자국을 쓸어보았다. 아침 식사 후 그들은 섬에서 가장 전망이 좋다는 카페로 향했다. 주말이라 카페는 나들이 나온 가족들과 젊은 연인들로 붐볐다. 그들 틈에 섞여 순자와 현우도 20대 연인들처럼 웃고 떠들었다. 자, 여기 보세요. 웃어요. 현우가 핸드폰을 들고 그녀의 사진을 찍었다.
순자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소녀처럼 활짝 웃었다. 이번엔 같이 찍어요. 순자가 그의 팔에 바싹 붙어섰다. 현우는 한 팔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핸드폰을 높이 들었다. 두 사람은 화면 속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아이처럼 웃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에 완전히 취해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자가 그들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남편과 아들, 며느리와 함께 나들이를 나온 여자였다. 그녀는 눈을 몇 번 비볐다. 어머, 저 여자 지영이 엄마 아니야. 딸인 지영의 친구 엄마였다. 가끔 동창 모임에서 마주치던 얼굴. 그런데 남편도 아닌 낯선 남자와 저렇게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니. 여자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남편과 수다를 떠는 척하며 핸드폰을 자연스럽게 들어 올렸다. 줌을 당기자 환하게 웃고 있는 순자와 그녀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는 현우의 모습이 화면에 선명하게 잡혔다. 찰칵.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셔터음과 함께 그들의 완벽한 행복은 한 장의 사진 속에 박제되었다. 순자는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릴 증거가 바로 그 순간 남겨졌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현우를 보며 여전히 눈부시게 웃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무표정했던 얼굴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옅은 미소가 계속해서 피어올랐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얼굴은 1박 2일의 짧은 여행으로 다녀온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생기가 돌았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며느리인 최미정 36세이었다. 마침 주말이라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들렀던 참이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네요. 미정은 무심코 말을 건넸다가 스스로 놀랐다. 늘 피곤과 체념에 절어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맑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좋은 화장품을 쓴 것처럼 피부에서 윤기가 흘렀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담겨 있었다. 아, 그랬나 바람 좀 쐬고 오니 그런가 보네. 순자는 당황하며 애써 표정을 감췄지만 목소리에 실린 들뜬 기운까지는 숨기지 못했다. 그녀는 작은 목각 기러기 한 쌍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강화도에서 현우와 함께 산 기념품이었다. 이건 그냥 예뻐서 하나 사왔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그 기러기 한 쌍을 바라보았다. 늘 가족을 위해서만 돈을 쓰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예뻐서 무언가를 사온 것이다. 미정은 그저 예쁘네요 어머님 이라고 말하며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다. 그녀 역시 이 갑갑한 집안에서 숨막혀하는 여자로서 시어머니의 작은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모르는 척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각 딸 박지영 삼성은 자신의 아파트 소파에 앉아 지루하게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까똑하는 소리와 함께 울렸다. 대학 동창이자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지영아 잘 지내. 근데 나 어제 강화도 갔다가 너희 어머님 뵌 것 같아. 지영은 별 생각 없이 답장을 보냈다. 그래, 엄마 성당분들이랑 강화도 가신다고 했어. 세상 참 좁네. 그런데 혼자가 아니시던데 웬 남자분이랑 같이 계셨어. 두 분 엄청 다정해 보이시더라.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리고 메시지 뒤에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다. 지영은 무심코 사진을 클릭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멈췄다. 사진 속에는 분명 자신의 엄마 김순자가 있었다. 그리고 엄마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고 있는 한 중년 남자가 있었다. 두 사람은 핸드폰 카메라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배경은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어느 카페의 테라스였다. 성당 단체 여행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너무나도 완벽한 두 사람만의 풍경이었다. 지영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소파 위로 떨어졌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아니야, 잘못 본 걸 거야. 닮은 사람이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설득하며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사진을 확대했다. 엄마가 입고 있는 베이지색 니트. 얼마 전 백화점에서 봤다며 뒤에 딸인 자신에게 처음으로 자랑했던 바로 그 옷이었다. 틀림없는 엄마였다. 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배신감과 혼란이었다. 평생 아버지 옆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온 엄마. 세상에서 가장 순하고 희생적이라고 믿었던 엄마가 낯선 남자와 그녀는 당장이라도 엄마에게 전화해 소리치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다. 증거가 필요했다. 확실한 증거. 그녀는 재킷을 걸치고 차 키를 집어들었다. 엄마, 나 지금 집에 갈게.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엄마에게 전화를 건 후 그녀는 곧장 친정으로 차를 몰았다. 운전하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어머, 웬일이야. 온다고? 미리 말도 안 하고. 갑작스러운 딸의 방문에 순자는 반가워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었다. 지영은 애써 웃으며 엄마를 끌어안았다. 그냥 우리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여행은 재미있었어. 그럼. 좋았지. 공기도 좋고. 순자는 딸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지영은 그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일부러 더 살갑게 굴며 엄마의 여행 가방으로 다가갔다. 힘들었겠다. 내가 짐 정리하는 거 도와줄게. 아냐, 괜찮아. 내가 하면 돼. 에이, 뭘. 겸사겸사 엄마 옷 예쁜 거 있나 구경도 좀 하게. 지영은 순자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을 열었다. 몇 가지 옷가지와 세면도구가 전부인 단출한 짐이었다. 지영은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 개는 척하며 가방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손끝의 옷가지와는 다른 부드러운 감촉이 닿았다. 아주 잘 다려진 고급스러운 면 손수건이었다. 그리고 한쪽 귀퉁이에는 짙은 남색 실로 2개의 알파벳이 단정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지영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것은 아빠의 것이 아니다. 아빠는 평생 이런 세련된 물건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사진 속 그 남자의 것이 분명했다.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지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는 죄의 증거처럼 하얀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순자는 딸의 싸늘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엄마. 지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손수건을 엄마의 눈앞에 들어 보였다. 이 남자 누구야?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판결을 앞둔 검사의 마지막 신문이었다. 순간 순자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두려움, 당혹감, 미안함 같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고 그 자리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숨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평생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지영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평생 자식 앞에서 목소리 한 번 높인 적 없던 엄마. 늘 미안하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던 엄마가 지금 자신에게 저런 차가운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 지영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려왔다.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엄마가 외간 남자랑 찍힌 사진을 들고 왔는데 딸인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 순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이건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이 아니라. 지영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엄마의 완강한 태도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끊어버렸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다. 첫 번째로 전화를 건 곳은 오빠인 박민수 38세에게였다. 오빠,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당장. 무슨 일이야? 나 지금 회사 근처에서 너 데리고 아빠 모시고 빨리 와.
집안이 뒤집히게 생겼으니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지영은 다음으로 아버지 박동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린 뒤 귀찮음이 가득 묻어나는 동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아빠 지금 어디세요? 친구랑 당구 치고 있다. 왜?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오세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빨리요. 지영은 아버지가 무언가 더 말하려는 것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는 팔짱을 낀 채 재판을 기다리는 검사처럼 순자를 노려보았다. 순자는 그런 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꼿꼿이 앉아 다가올 폭풍을 온몸으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짓눌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며느리 미정은 눈치껏 아이들을 챙겨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민수와 동수가 거의 동시에 들이닥쳤다. 대체 무슨 일이야? 사람을 이렇게 다급하게 불러내고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지영아 무슨 일이냐니까. 동수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지영은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문제의 그 사진을 아버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거 보세요 아빠. 동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는 듯 눈을 몇 번 깜빡였다. 그러다 화면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과 그 어깨를 감싸고 있는 낯선 남자의 팔을 인식한 순간 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핏기가 가시며 회색빛으로 변해갔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갈라져 나왔다. 엄마 설명해 보시죠. 이 남자는 누구고 여긴 어디예요? 지영이 차갑게 추궁했다. 민수도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핸드폰을 빼앗아 들었다. 사진을 확인한 그의 얼굴 역시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의 첫 반응은 그러나 아버지나 동생과는 조금 달랐다. 이거 누가 찍은 거야? 다른 사람들도 봤어. 그에게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감정적 배신이 아니라 이 추문이 얼마나 퍼져나갔는가 하는 사회적 체면이었다. 거실의 모든 시선이 순자에게로 향했다. 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순자를 가리켰다. 여보, 당신 말 좀 해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 자식은 누구야? 순자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평생 나한테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내가 누굴 만나는지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순자의 방역은 동수의 허를 찔렀다. 그는 아내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었다. 엄마 어떻게 아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요? 지영이 소리쳤다. 그럼 내 아빠는 지난 30년간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순자가 지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되물었다. 나는 이 집에 밥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이었어. 너희들 엄마였고 내 아빠의 아내라는 이름뿐이었지. 단 한 번이라도 여자로 한 사람의 김순자로 대해준 적 있었어. 그녀의 울분 섞인 외침에 가족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정신을 차린 동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은 이제 모욕감과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래서 바람을 피워 이 나이에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평생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네가 감히 내 얼굴에 똥칠을 해. 그는 순자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눈은 이성을 잃고 분노로 번들거렸다. 아빠 진정해요. 민수가 그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짝거실 전체가 울릴 만큼 날카롭고도 섬뜩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동수의 손바닥이 순자의 뺨을 그대로 후려친 것이었다. 순간 세상이 멈췄다. 순자의 고개가 옆으로 확 꺾였다. 머리카락 몇 올이 허공에 흔들렸다. 지영과 민수는 숨을 멈췄다. 평생 고함 한 번 제대로 친 적 없던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다. 동수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순자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하얀 뺨 위로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래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차분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때린 남편을 경악한 표정의 아들을 그리고 울먹이는 딸을 차례로 아주 느리게 둘러보았다. 이 지긋지긋한 가족이라는 폭풍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마침내 마지막 결심을 굳혔다. 순자는 붉게 부어오른 뺨을 한 손으로 감싸 쥐지도 않은 채 메마른 입술을 열었다. 이혼해요. 이혼해요. 순자의 입에서 나온 그 두 단어는 남편의 폭력보다 더 큰 충격파를 일으키며 거실을 강타했다. 그것은 감정적인 외침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응축된 결심이 마침내 형태를 갖추고 터져나온 차갑고 단단한 선언이었다. 뭐라고 동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다. 이혼하자고요. 순자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반복했다. 엄마 제정신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와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혼한 부모를 둔 아들이라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다. 제정신이야.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제정신일지도 몰라.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공간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그녀가 향한 곳은 남편과 함께 쓰던 침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굳은 얼굴로 장롱을 열어 자신의 옷가지 몇 개와 낡은 베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가족들이 멍하니 지켜보는 가운데 집에서 가장 작고 어두운 창고처럼 쓰이던 방으로 들어갔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는 모든 대화의 끝을 알리는 마침표와 같았다. 거실에는 동수와 두 자식만이 망연자실한 채 남겨졌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집안의 모든 것은 부서지고 망가져 있었다. 그날 이후 집은 완벽한 빙하기에 접어들었다. 순자는 식사 시간이 되면 기계적으로 밥상을 차렸지만 가족들과 함께 먹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혹은 모두가 식사를 끝낸 뒤 부엌에서 홀로 끼니를 때웠다. 동수는 아내와 마주치는 것을 피했고 민수는 아예 주말에도 집에 들르지 않았다. 가장 괴로운 것은 지영이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파국을 막아보려 애썼다. 며칠 후 그녀는 다시 엄마의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얘기 좀 해.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지영은 문고리를 잡고 애원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몰아세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발 문 좀 열어봐. 우리 다시 얘기로 풀자. 아빠도 지금 엄청 후회하고 계셔. 한참 만에 문이 열렸다. 며칠 사이 순자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이전보다 더 또렷하고 단단해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할 얘기 없어. 이거 내 아빠한테 전해줘.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안에는 변호사 사무실의 이름이 찍힌 차갑고 공식적인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인쇄된 글자들이 지영의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엄마 제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 남자 때문이야. 그 남자가 그렇게 좋아. 아니.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이제라도 나로 살고 싶어서 그래. 지영은 엄마의 눈에서 이전에는 본 적 없던 깊은 슬픔과 완강한 결의를 동시에 읽었다.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날 저녁 지영은 동수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동수는 안경 너머로 서류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다. 지난 며칠 사이 그는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했다. 평생 지켜왔다고 믿었던 자신의 왕국이 아내의 단호한 선언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체면 자존심 가장으로서의 권위. 그가 평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났다. 그날 밤 동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텅 빈 안방 침대에 홀로 누워 뒤척이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나온 그는 소주병을 꺼내 병째로 들이켰다.
알코올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감각이 그의 텅 빈 속을 더욱 쓰리게 만들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억눌려 있던 두려움과 절망감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 이대로 끝인가? 정말 이대로 모든 게 끝나는 건가? 그는 비틀거리며 순자가 있는 작은 방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망설이다.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나야.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문의 이마를 기댄 채 거의 울먹이듯 말했다.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혼만은 안 돼. 제발? 그의 구차한 애원에도 방문은 굳게 닫힌 채였다. 동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대로 아내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그는 무언가 아내를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만 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 비밀스러운 치부라 할지라도 그는 술기운에 혀가 꼬이는 것을 느끼며 문틈에 대고 거의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내가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어. 제발 이것만 들어줘? 응. 그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절박했기 때문이었을까. 잠시 후 문 안쪽에서 아주 작은 기척이 느껴졌다. 동수는 문에 더 바싹 귀를 기울였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사실은 죄가 있어. 당신은 모르는 끔찍한 죄를 지었어. 3년 전에 내가 사람을 쳤어.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그리고 도망쳤어. 고해성사는 계속되었다. 어둡고 차가운 복도에서 닫힌 방문을 사이에 두고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날 밤의 비밀이 술기운 섞인 거친 숨소리와 함께 한 단어 한 단어 쏟아져 나왔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동수의 고백이 끝났을 때 문 안쪽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그 방 안의 모든 것이 시간과 함께 얼어붙어 버린 듯했다. 그러나 동수는 알지 못했다. 굳게 닫힌 문 저편에서 그의 고백을 듣고 있던 순자의 세상이 소리 없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의 고백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순자의 귀를 파고들었다. 3년 전, 음주운전, 뺑소니, 사람을 쳤고 도망쳤다.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은 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항의를 느꼈다. 문 밖에서는 남편의 흐느낌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맹렬하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흩어져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듯 한 곳으로 모여들었다.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 만난 날 카페에서 현우가 했던 말, 그의 얼굴에 스쳤던 깊은 슬픔. 뺑소니였죠. 술 마시고 운전하던 놈이 제 아내를 치고 그대로 도망갔어요. 언젠가 그가 분노와 슬픔에 잠겨 털어놓았던 아내의 죽음. 범인을 찾으려고 3년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결국 증거가 부족해서 그의 목소리에 담겨있던 처절한 무력감, 그리고 남편의 고백, 3년 전, 뺑소니, 음주운전, 모든 조각들이 섬광처럼 하나로 꿰어 맞춰지는 순간 순자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세상에 이런 우연은 있을 수 없어. 그녀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끔찍한 의심은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아내를 죽인 뺑소니범이 내 남편이라고 그렇다면 그가 내게 접근한 것은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대화 목록을 내려 현우의 이름을 찾았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손가락이 몇 번이고 허공에서 멈칫했다.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다. 지금껏 자신이 느꼈던 모든 설렘과 행복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던 모든 순간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까봐 겁이 났다. 하지만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익숙한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자 씨,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다.
그 다정함이 칼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순자는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억누르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쥐어짰다. 선생님, 주무셨어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순자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용기를 전부 끌어모아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실례가 안 된다면 돌아가신 사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화기 저편에서 순간 정적이 흘렀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순자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현우는 무언가 의아하다는 듯 하지만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아내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윤, 서, 연. 그 이름 석자를 듣는 순간 순자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얼마 전 남편의 낡은 서랍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했던 낡은 신문, 스크랩.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 미궁 속으로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윤서연. 당시에는 그저 안타까운 사건이라고만 생각하고 넘겼던 그 이름.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우연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계획된 것이었다. 횡단보도 앞에서 그녀를 구해준 것도, 도예교실에서의 우연한 만남도, 그녀의 상처를 알아봐주던 따뜻한 눈빛도, 그녀의 뺨에 닿았던 조심스러운 입맞춤도, 강화도에서의 꿈 같던 하룻밤도, 자신을 여자로 느끼게 해주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던 그 모든 순간이 치밀하게 계산된 복수극의 일부였다. 순자는 핸드폰을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순자씨 여보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순자는 기계적으로 입술을 움직였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주무세요. 그녀는 현우가 무언가 더 말하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자신을 향한 그의 모든 다정함과 배려는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을 향한 증오와 복수심의 다른 얼굴이었을 뿐이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남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그가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 간 것과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주기 위해 그녀를 이용한 것이었다. 나는 복수의 도구였다. 그 잔인한 깨달음에 순자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극심한 충격과 배신감에 모든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듯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지난 몇 달간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현우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의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냉기만이 남아 있었다. 도예 공방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다음 날 오후 도예 공방은 흙 마르는 냄새와 정적만이 가득했다. 순자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창가에 말없이 서서 잿빛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지난밤의 충격과 고통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감정이라는 것이 모두 증발해버린 사람처럼 텅 비고 고요했다. 새로 산 베이지색 니트 대신 그녀는 빛바랜 회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다시 예전의 그림자 같던 김순자로 돌아온 모습이었다. 공방 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섰다. 그는 순자를 발견하고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순자 씨 먼저 와 계셨군요. 오는 길에 꽃이 예뻐서 좀 샀습니다. 당신 닮은 것 같아서.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진한 얼굴로 꽃다발을 건넸다. 그 변함없는 다정함이 이제는 역겨운 위선으로 느껴져 순자는 속이 메스꺼렸다. 그녀는 꽃다발을 받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현우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가 알던 따뜻하고 수줍음 많던 순자의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유리조각 같은 눈빛이었다. 무슨 일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순자는 대답 대신 천천히 몸을 돌려 공방 중앙에 있는 작업대로 걸어갔다. 그 위에는 얼마 전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며 만들었던 백자 화병이 놓여 있었다. 매끈한 곡선과 우아한 형태를 자랑하는 그들의 사랑을 상징하는 듯했던 완벽한 작품이었다. 그녀는 화병의 차가운 표면을 손끝으로 부드럽게 쓸었다. 그리고는 현우를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이 물었다.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단 한순간이라도 진심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현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다. 변명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단단한 냉기에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물었잖아요. 순자가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 횡단보도에서 나를 구해줬을 때, 카페에서 내 손을 보며 안타까워했을 때, 강화돼서 나를 안고 사랑한다고 속삭였을 때, 그 모든 순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의 심장이 거짓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냐고요? 그녀는 마침내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를 넘어선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과 경멸의 빛이었다. 현우는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침묵, 그것은 그 어떤 대답보다 더 잔인하고 명백한 긍정이었다. 순간 순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깨달은 자의 처절하고도 비참한 조소였다. 그렇군요.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모든 답을 얻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손으로 백자 화병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상징했던 완벽한 형태의 도자기. 그녀는 그것을 잠시 가슴에 품었다가 그대로 높이 쳐들었다. 순자 씨 안 돼. 현우가 놀라 그녀에게 달려들려던 순간이었다. 와장창 순자는 자신의 손에 들린 화병을 온 힘을 다해 공방의 시멘트 바닥으로 내리꽂았다. 완벽했던 백자 화병은 폭발하듯 산산조각이 났다. 수백 수천 개의 하얀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날카로운 파편 하나가 순자의 손등을 스쳐 지나가며 붉은 핏방울이 맺혔지만 그녀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공방 안에는 잠시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흘렀다. 현우는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에 숨을 멈춘 채 굳어 있었다. 순자는 바닥에 흩어진 백자 조각들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망연자실한 표정의 현우를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사랑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였군요. 처음부터 이렇게 깨져 있었던 것.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더 이상 현우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날카로운 파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밟으며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현우가 무어라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공방 문이 닫히고 안에 홀로 남겨진 현우는 그제야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내의 복수를 위해 시작했던 자신의 잔인한 계획이 남긴 처참한 잔해들을 내려다보았다. 하얗게 부서진 도자기 파편들, 그리고 그 위에 떨어져 있는 자신이 사온 보라색 프리지어 꽃다발. 그는 깨진 파편 하나를 집어들었다. 날카로운 조각이 그의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다. 그는 고통을 느끼며 비로소 깨달았다. 복수는 끝났다. 그는 완벽하게 승리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신의 메마른 삶에 유일하게 들어왔던 한 줄기 빛을 자신의 손으로 깨뜨려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내를 잃었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깨진 도자기 파편들 사이에서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순자가 깨진 도자기 파편들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집이 아니었다. 텅 빈 폐허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아들 민수와 딸 지영을 불렀다. 식탁에 마주 앉은 아이들 앞에서 그녀는 지난밤 남편에게 들었던 모든 것을,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진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영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고, 민수의 얼굴은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분노로 복잡하게 일그러졌다. 아버지의 파렴치한 범죄, 그리고 어머니가 겪은 잔인한 기만. 그들이 믿었던 가족이라는 견고한 성이 사실은 끔찍한 비밀과 거짓 위에 세워진 사상누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아빠는 어디 계세요? 민수가 겨우 입을 열었다. 작은 방에. 그날 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동수는 아이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고 이제 남은 것은 다른 가족들의 몫이었다. 자수하세요, 아버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들 민수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체면을 중시하던 그였지만 아버지의 죄를 덮고 살아갈 수는 없었다. 그것은 남은 가족 모두를 평생 죄책감 속에 살게 할 족쇄가 될 터였다. 지영도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동수는 아들의 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3년 전의 뺑소니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자백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는 곧 구속되었고 재판 날짜가 잡혔다. 한때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가장이었던 박동수는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뺑소니범으로 전락했다.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피고인석에 수척한 얼굴로 앉아있는 동수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순자와 지영 민수는 방청석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재판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증인석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이현우였다. 순간 법정 안에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순자의 세상은 다시 한번 멈췄다. 얼마 만에 보는 얼굴인가. 그는 그 사이 더 야위고 나이 들어 보였다. 말끔했던 회색 스웨터 대신 어두운 색의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다. 그의 시선이 방청석을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순자의 눈과 마주쳤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그의 눈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안함, 후회 고통, 그리고 아직 다 지워지지 않은 연민과 그리움. 순자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메마른 사막처럼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 자신들의 비극적인 사랑의 시작과 끝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었다. 재판은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과 변호인의 변론으로 이어졌다. 동수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유가족인 현우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변명이나 자기 연민도 섞여 있지 않았다. 판사가 판결을 낭독했다. 징역 5년. 동수는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였고 교도관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갔다. 모든 것이 끝났다. 순자는 멍하니 텅 빈 피고인석을 바라보았다. 32년을 함께 산 남편.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그녀 인생의 거의 전부였던 사람이었다. 그가 죄의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니 시원함보다는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법원복도. 순자는 혼자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현우였다. 잠깐, 이야기 좀 할 말 없습니다. 순자가 그를 지나치려 했다. 제발 5분만이라도. 그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애절했기에 순자는 결국 걸음을 멈췄다. 두 사람은 법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현우였다. 당신 남편을 용서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보면서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니까요. 당신에게는 정말 미안합니다. 내 복수심 때문에 당신의 인생까지 망가뜨렸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순자에게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제 전 재산의 절반입니다.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필요 없습니다. 돈으로 내 상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절대 아니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자는 그의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머리는 더욱 희끗희끗해져 있었다. 이 남자 역시 복수의 과정에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다. 가져가세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 내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때 등 뒤에서 며느리 미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미정인이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들은 듯했다. 미정은 현우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순자에게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미정의 따뜻한 품과 위로의 말에 재판 내내 그리고 현우 앞에서도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던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이제 다 끝났어요, 어머님. 미정이 순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그러니 이제 정말 가세요. 훨훨 날아가세요. 어머님 인생을 사세요. 그것은 허락이자 응원이었다. 순자는 며느리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름과 고통을 눈물로 쏟아냈다. 법원 앞 차가운 가을바람 속에서 두 여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는 처분했다. 순자는 그 집에서 자신의 손때가 묻은 낡은 가구, 몇 가지만 챙겨 도시 변두리의 작은 빌라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온 그녀가 처음으로 갖게 된 온전한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는 작은 책상을 놓았고 그 옆에는 물레를 두었다. 그녀는 매일 흙을 만졌다. 예전처럼 완벽한 형태의 도자기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다. 어떤 그릇은 조금 찌그러졌고 어떤 컵은 살짝 기울었다. 그녀는 그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마치 자신의 상처투성이 인생을 받아들이듯이. 그녀는 그렇게 만들어진 투박한 그릇에 직접 끓인 소박한 음식을 담아 혼자 밥을 먹었다. 외로웠지만 비참하지는 않았다. 남편의 면회위에는 한 달에 한 번 아들딸과 함께 갔다. 교도소의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동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기세등등하던 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늙고 지친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잘 지내지 그가 먼저 어색하게 물었다. 네, 당신은요? 그냥 지내. 매일 당신이랑 애들 생각하고 내가 죽인 그 사람 생각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나서야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서로를 한 인간으로서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 딸 지영과 며느리 미정은 이제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주말이면 반찬거리를 싸들고 그녀의 작은 집을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수다를 떨었다. 엄마, 이 찻잔 엄마가 만든 거야. 너무 예쁘다. 그래, 하나 가져가렴. 정말 고마워, 엄마. 지영은 엄마가 만든 완벽하지는 않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찻잔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깨어졌던 모녀 관계는 그렇게 서툴지만 진솔한 방식으로 조금씩 다시 붙어가고 있었다. 미정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느 날 오후 순자가 물레를 돌리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커다란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최고급 유약과 도예 도구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하얀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강화도 카페에서 찍었던 사진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서로에게 기대어 웃고 있는 순자와 현우의 모습. 사진 뒷면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이 순간에 당신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십시오. 순자는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더 이상 가슴이 아프거나 분노가 치밀지 않았다. 그저 아득한 옛날의 꿈을 들여다보는 듯한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 순간의 행복만큼은 진실이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다. 순자는 사진과 도구들을 다시 상자에 담았다. 그리고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그의 마지막 사제는 받지도 거부하지도 않은 채 그저 과거에 한 페이지로 덮어두기로 했다. 다시 1년이 흘렀다. 초겨울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순자는 동네 작은 갤러리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김순자의 첫 번째 그릇 전.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작은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며느리 미정이 인터넷 동호회에 시어머니의 작품 사진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되어 생각지도 못했던 작은 전시회를 열게 된 것이다. 갤러리 안은 그녀의 투박하지만 온기 있는 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릇컵, 화병들. 완벽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인간적인 그녀의 작품들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조용한 위로를 건네고 있었다. 순자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 미숙의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해 보였다.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다. 딸과 쫓아온 손녀가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할머니 그릇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순자는 손녀를 꼭 끌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때 갤러리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젊은 엄마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미정의 동호회의 회원들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순자의 찌그러진 밥그릇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며 감탄했다. 이 그릇 참 따뜻하네요. 꼭 우리 엄마가 해준 밥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의 눈에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카메라는 천천히 갤러리 안 풍경을 비춘다. 자신의 작품들 사이에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는 순자의 얼굴.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도예가 김순자로서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인생은 한번 산산조각 났었다. 하지만 그녀는 흩어진 파편들을 자신의 손으로 하나하나 주워 모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삶을 빚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오롯이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카메라는 갤러리 창밖으로 천천히 빠져나온다. 햇살이 비치는 거리 위로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순자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처럼 어딘가에서 자신의 균열을 마주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삶은 깨어지고 또다시 빚어지기를 반복한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